초등교육 전문가이시지만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고등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등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달라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초등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고등이 되니까 이거 사실 별로 그렇게 안 중요했는데 그때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세 가지를 꼽아봤어요. 첫 번째는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반대로 생기지 못해서 좀 아쉬웠다.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없더라고요. 정말요? 다시 초등맘이 돼도 요 세 개는 정말 시키겠다 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부모교육 전문가이자 고등맘으로 돌아오신 슬기로운 초등생활의 이은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아이 규현이가 지금 고등학교 입학을 했잖아요. 초등교육 전문가이시지만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고등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등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달라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초등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고등이 되니까 이거 사실 별로 그렇게 안 중요했는데 그때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세 가지를 꼽아봤어요. 첫 번째는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무리한 시도를 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사고력 수학 문제집을 사서 풀으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때가 초등 저학년 때였고 지금은 더 심하지만 그때도 이미 사고력 수학 문제집을 집집마다 풀리는 게 트렌드였고 잘 푸는 아이들이 있다라 그런 유니콘 같은 아이들의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도 풀어야 될 것 같은 생각. 그리고 초등 저학년 때는 누구나 다 내 아이가 똘똘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똘똘한 줄 알았는데 못 푸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걸 못 푸냐라고 닥달을 했었던, 그게 그럴 일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수학에 관한 같은 스트레스였는데 이번에는 선행에 관한 것들. 4학년 때 처음으로 선행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뭐 대단히 몇 학년을 막 앞서가는 그게 아니고 다음 학기 문제집을 미리 풀려봤는데 이해를 못하고 숙제량을 감당을 못하더니 문제집을 펴놓고 앉아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조용히. 그래도 제가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건 그때 중단했던 거. 그때 밀어붙이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모두 선행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었고 아직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내려놨어요. 그때 수학에 대한 제가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중단했던 것도 잘했던 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는 제 마음에는 불안이 되게 컸을 거 아니에요. 그 불안이 그렇게까지 클 필요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성향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외향적이고 리더십 있고 자기 표현을 잘하는 아이들에 대한 로망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교실에서 보면 그런 아이들이 눈에 띄잖아요. 그렇게 선생님 말에 호응해주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발표나 질문을 해주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고마운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교실에서 그런 존재이길 되게 나도 모르게 바랬고 그럴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 아이는 극 내향 아이더라고요. 그 사실을 몰랐다기보다는 모르고 싶었고 난 얘가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는 관심 없고 내 아이는 발표를 잘해야 돼. 내 아이는 수업 시간에 두각을 드러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발표를 잘해라. 질문을 많이 해라. 막 이런 식의 강요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진짜 쓸데없는 거였다. 초등 때 뭔가 엄마 욕심에 두각을 드러내길 원했던 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말 이거는 진짜 많이 후회하는 부분인데요. 초등 저학년 때 한자 자격시험 공부를 시켰어요. 강제로. 아이는 당연히 의지가 없죠. 뭐 한글도 이제 읽기 시작한 애가 무슨 한자예요. 근데 저랑 남편이 또 교사다 보니까 너무 교육열이 높았던 거예요. 반 애들이랑 이렇게 한자 공부를 하면서 영특한 아이들이 한자 암기를 잘하고 자격증을 턱턱 따는 걸 보면서 우리도 아이를 낳으면 이제 그런 로드맵으로 키우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고, 그래서 아이한테 그 시험 공부를 강요했고 정말 밀어붙인 끝에 아이가 초 1학년 때 6급을 땄어요. 저도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취를 했는데 상처뿐이었죠. 정말 눈물과 상처뿐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사실 지금 그때 외웠던 거 100% 까먹었거든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럴 일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챙기지 못해서 좀 아쉬웠다. 이런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없더라고요. 정말요? 네,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더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쉽다라고 하는 건 초등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했나 싶은 것들은 사실 말씀드린 3개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은 크지 않더라고요. 지금 고등이 되어보니까.
네, 이 부분에서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시 초등맘이 된다면 그래, 앞에 그런 쓸데없는 건 좀 안 시킬 거야. 근데 이것만은 다시 초등맘이 돼도 요 3개는 정말 시키겠다 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첫 번째는 독서. 저희 집 아이들은 친구들에 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독서에 썼거든요. 그런데 돌아간다면 더 쓰고 싶어요. 그 정도로 초등 때 했던 그 독서의 모든 경험과 습관과 그때 쌓아뒀던 사고력과 문해력들이 고등에서 연료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공부하는 모든 과정에 그때 책을 안 읽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을 정말 저희는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라면 더 읽었더라면 지금 더 폭발했겠다라는 그 정도의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때 막 그렇게 밀어붙였던 한자 자격증 대신에 가정에서 대화를 통해서 한자로 되었지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어휘들을 재미있는 말놀이 같은 걸로 더 많이 했으면 좋았겠다. 저희 가족은 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 말놀이를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엄마 아빠 다 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은 못 가요. 그래서 끝말잇기를 하든 뭐 가짜로 시작하는 말을 하든 기억을 시작하는 말을 하든 아니면 뭐 서로 막 이렇게 눈치 게임을 하든 어쨌든 계속 어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지금 어휘에서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수학에 관한 이야기. 초등과 수학은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희 아이가 선행을 좀 시작해볼까? 그러니까 4학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만뒀지만 다시 한번 해볼까 했던 때가 6학년이었는데 6학년 때 코로나 첫 해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도 갈 수 없었고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서 첫 일을 시작하는 때였기 때문에 제가 그때 먼정신으로 살았나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하루하루가 벅차고 바빴어요. 그래서 엄마표로도 해주지 못하고 학원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얘가 한 번도 다음 학기 혹은 중학교 과정을 구경도 못 해보고 중학생이 된 거예요. 아쉬운 점은 그때 달려서 속도가 더 났어야 되는데 이 점은 아니었고요. 중학교 들어갈 때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나도 조금이라도 해보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6학년으로 돌아간다면 맛은 보고 가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작가로도 굉장히 성공한 작가이시고 글쓰기 전문가로서 뭐 초등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글쓰기 전문가가 회의에 유독 집중을 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회의라고 하는 게 요리로 치면 재료잖아요. 회의라는 재료를 가지고 글쓰기라는 요리를 하는데 재료가 빈약하다면 노력에 비해서 결과물이 굉장히 초라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재료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라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요리를 하면서도 결과물도 훌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문장을 키우고 혹은 글 쓰는 습관을 키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빠지지 않고 가야 되는 것이 이 아이가 쓸 수 있는 재료들, 어휘들을 좀 충분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등이 되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아이가 본인의 생각의 깊이 그리고 지식의 방대함을 글로 표현하는 경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수행평가들이 글로 표현하시오, 글로 쓰시오라고 제시가 되는데 뭐 과목과 무관하더라고요. 막 도덕, 음악, 미술까지도 글로 쓰시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 여기에서 적당한 양의 분량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알맹이 있는 글, 본인의 깊은 생각을 담을 수 있으려면 어휘라고 하는 재료는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근데 이런 궁금증도 좀 생기실 것 같은 게요. 그래, 어휘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좋구나라는 생각은 드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건 혹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초등 때는 뭐 이 정도의 어휘 수준이면은 괜찮아요. 다다익선이겠지만 그리고 중등, 고등 뭐 이렇게 기준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기준은 무조건 교과서. 교과서 어휘가 굉장히 독특한 게요. 교과서에만 나와요. 일상 어휘는 교과서에서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 교과서 안에서 특정 개념이나 특정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 어휘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교과서 안에서만 다루고 있어서 학교에서 배웠는데 집에서 그 어휘를 다시 떠올릴 기회가 없고
있고 실제 일상에서 부모님과의 대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그 어휘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어휘는 너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데 그것들이 수업이 끝날 순간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기회가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하는 어휘들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저는 교과서 어휘를 먼저 잡는 것을 최소한의 목표이자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교과서에 좀 집중하는 어휘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휘는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아이의 일상생활을 또 지배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니까 또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사고를 지배하는 언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언어 교육을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지 선배맘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어휘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과서 어휘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교과서를 따로 사다가 복습을 시킬까요? 교과서 복습 문제집을 사다가 어휘만 할까요? 교과서 어휘가 나온 문제집을 사다가 풀릴까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교과서 어휘를 놓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업 시간의 집중력이라고 생각해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수업은 수업이고 내 공부는 내 공부다라고 이거를 분리시키는 순간 이 아이는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효율은 정말 낮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라는 것은 교과서 안에 담긴 정말 많은 그리고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어휘에 노출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일수록 교과서 안에서 다루고 있는 필수 어휘들을 습득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똑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 교과서의 어휘가 100개라고 한다면 어떤 아이들은 8, 90개 정도를 습득을 했는데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50개 이하로 습득을 해버리고 그러면 이 친구들은 같은 수준이 되기 위해서 학습으로의 어휘 공부를 따로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됨을 평소의 가정에서 정말 많이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거의 이제 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야 된다. 선생님께서 그런 설명을 해주셨어. 와 선생님 정말 설명 굉장히 잘하신다. 이런 식으로 학교 생활에 관한 조금 긍정적인 대화들을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을 최대로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주의할 점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마치 어른과 대화하듯이 어른의 일상들, 어른의 세계, 시사적인 내용들을 아이랑 그냥 툭툭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거예요. 가장 좋은 도구는 저는 뉴스와 신문인 것 같고요. 신문은 읽어야 되니까 서로 읽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풀기 어려운데 뉴스를 틀어놓은 상태에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어휘나 특정 사건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탁탁탁 두세 마디 주고받는 그런 스몰 토크가 가능한데 이럴 때 어른의 어휘들이 사용이 되잖아요. 이것들이 사실은 정말 문제집을 풀어서 막 달달 외우는 그 어휘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이와 대화도 중요하지만 집안에서 어른끼리 대화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앉아서 그냥 일상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가족은 이제 지난주에 대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금리니 상환이니 하는 그런 용어들을 쓰면서 애들이 옆에 이렇게 그냥 앉아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그 대화를 계속 이어간 거예요. 얘네들은 먹고 있었지만 그 경제 용어에 노출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잘은 모르겠지만 대략 이런 건가 보다라는 감을 잡게 되고 그 어휘들을 나중에 교과서나 문제집 지문에서 발견했을 때 이거 그때 엄마가 얘기했던 거다.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르는 어휘를 만났을 때 가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귀찮음을 이겨내고 검색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습관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사실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네, 애들이 또 잘 물어보잖아요. 상환이 뭐야? 막 이러면 갚는 거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요즘처럼 어휘 공부하기 좋은 시절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스마트폰 속에 검색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환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삼아 검색하는 거죠. 얘가 어차피 지금 이 단어를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되는 단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문제집 풀면서 외우지 말고 지금 같이 검색해서 하나라도 더 알고 넘어가면 좋은 거니까 검색해서 첫 번째 뜻 한번 읽어보고 두 번째 뜻 읽어보고 혹시 거기에 한자어도 표기가 되어 있다면 한자어까지 이런 뜻이구나. 그게 처음에 할 때는 저희 가족도 너무 어색하고 귀찮고 막 번번이 이렇게 번거로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한 30초 안쪽으로 후다닥 끝나면서도 서로
명쾌하게 딱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좋았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인력 전문가가 아니신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인력을 정말 많이 출간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으신지가 조금 궁금해서. 저희 아이가 그렇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정말 절감하는 것은 시간 관리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만 있다면 완성도를 충분히 올릴 수 있을 만한 과제들이 주로 나오죠. 딴 거 안 해도 되고 이거 열심히 해서 거의 완벽에 가깝게 준비해서 수행평가 제출해라고 하면 만점을 못 받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성실하다는 전제 하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클리어 탁탁탁 쳐내야 되는 그런 일정 속에서 숙제와 평가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시간의 효율을 꾀할 수 있을까. 단순히 완성도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혹은 좀 자유시간이나 쉴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공부가 아니라 일상이 되면 좋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따로 문제집을 풀거나 달달달 암기하지는 않아도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매일 책상 앞에서 볼 수 있게 해주자. 그 의도가 이제 인력이고요. 가랑비에 옷이 젖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 제가 첫 인력을 내고 지금 벌써 한 3년 정도가 됐는데 가장 많이 듣는 후기가 뭐냐면 3년 보니까 이제는 다 알겠더라고요. 이거 계속 네, 그러니까 첫 해 볼 때는 모르는 것도 있고 또 못 본 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날들도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났는데 여기 있는 어휘를 다 몰라요. 모르는데 2회째 보고 3회째 보고 하니까 이제는 모르는 게 없어졌다라는 그런 후기가 너무 좋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특별히 노력 안 했는데 나는 어휘는 챙겼다. 약간 이런 용도로 사용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내신 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제목이 이은경쌤의 중등어휘 365라는 책이에요. 기존에 초등 인력 책이 정말 많이 팔렸잖아요, 선생님. 근데 그 책과 이 중등 인력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교과서에 실린 작품 속에 있는 어휘들을 선정했다라는 점은 똑같은데요. 가장 큰 차이는 뭐 초등이냐 중등이냐의 차이가 아니고요. 초등은 문학 작품 속에 있는 어휘들을 담았어요. 중등은 문학 작품, 비문학 작품까지. 그러니까 중등에서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훈련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새로운 파트가 비문학이잖아요. 그렇죠. 초등에서부터 비문학을 단련할 수 있다면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 초등 시기에는 문학 작품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문학 작품 안에서 천천히 책과 친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등 이후부터는 사실 본격적인 비문학 싸움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학 작품 속에 있는 어휘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중등 교과서에 실린 비문학 작품, 즉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이 담긴 그런 글들 속에 있는 어휘들을 굉장히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들이 아이들의 고등 공부를 도와주리라라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있습니다. 실제 이 인력을 자녀분들도 기존 작품들도 활용을 했을 거고, 실초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뭐 인력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많이 맞아요. 피드백을 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인력을 별로 접해보지 아이들이 만약에 처음으로 인력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좀 제대로 정말 활용하는 걸지 이런 팁을 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력은 공부를 시킬 거면 교재로 만들었겠죠. 근데 이 형태가 달력이라는 것에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그 말은 아이 입장에서 공부라고는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이 인력을 바라보실 때는 힘을 쫙 뺀 상태에서 이거는 놀이기구다. 우리 집 책상 위에 보드게임이 하나 올라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은 용어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더라고요. 아이들이 알아야만 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한 문제 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걸 시험이라고 하면 아이들은 매우 우울한 표정으로 힘들게 이걸 답을 하고요. 자, 퀴즈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아이들이 뭔가 놀이를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모습을 봐요. 용어는 두 가지. 초등 시기에는 미션과 퀴즈 이렇게 하셔서요. 오늘 8월 27일이지? 자, 오늘의 미션 한번 보자 하면서 오늘 인력에 제시된 그 어휘를 아는 것이 대단하진 않지만 미션이라고 하고요. 아이들이 미션을 완수하고 미션을 완료했다. 미션을 해결했다. 약간 이렇게 자기가 그 용어에 취해서 즐거워하게 만들어주시고요. 미션을 완료한 아이에게는 부모님께서 자, 됐나 안 되나 한번 보자. 확인해보자. 제대로 외웠어? 이렇게 점검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퀴즈 타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뭔가 갑자기 되게 즐거운 일이 생긴 것 같은 네, 엄마랑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반대 상황도 있어요. 부모님만 항상 문제를 내란 법이 없어요. 아이가 부모님께 미션을 내는 거죠. 엄마 8월 2일에 있는 단어 진짜 어려워요. 그거 한번 외워보세요. 그런 다음에 엄마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면서 부모님 혹은 어른, 선생님이 했던 역할을 바꾸어서 해보고 부모님들 아시죠? 눈치껏 좀 틀려주셔야 되는 거. 네, 그 틀렸을 때 아이들의 쾌감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으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아이에게 선생님의 역할을 할 기회를 이 인력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를 그냥 선생님으로 부르세요. 네, 예, 아이가 미션을 완료하고 나면 아이가 선생님으로 바뀌고 어머니나 아버지는 갑자기 학생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방금 인력에서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으쓱해서 그걸 설명하고 싶어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말놀이처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어휘를 활용해서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이가 자신감이 아직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부모님께서 예시처럼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어휘를 사용한 문장을 엄마 하나, 아빠 하나, 그 다음에 큰아이, 작은아이. 정확하지 않고 말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어휘를 어떻게 하면 문장으로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순간 자체가 아이가 어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사고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아이가 정확도를 꾀야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맞았다, 틀렸다, 잘했다, 못했다의 그런 개념이 없는 편안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는 정말 딱 초등인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중등이라기보다는 사춘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아이마다 너무 달라서 빠른 아이들은 3, 4학년 때 이미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 중등으로 나누기보다는 사춘기 이전과 이후 버전인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퀴즈, 미션, 놀이는 사춘기 이전 버전이고요. 사춘기 이후의 아이들은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놓아주시되 그리고 넘겨주시되 이제 사춘기의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면 지 손으로 넘기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인력이 멈춰있고 인력에 먼지가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럴 거면 뭐하러 사줬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전과 다른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이가 스스로 넘기지 않는다라고 딱 너무 혼내지 마시고 하루가 지나면 부모님이 그냥 넘겨놔주시고요. 식탁에 있던 인력이 아이의 방, 책상 위로 옮겨져 간 상태에서 아이가 어쩌다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전에 쓰지 않던 새로운 어휘를 쓰는 순간이 한 뭐 2달에 한 번은 와요. 자주는 안 옵니다만 아이가 어휘에 노출되고 있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고 인력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와, 그 어휘 알고 있었어? 우와, 이거 어려운 어휘인데? 되게 어른들이 쓰는 어휘인데? 하면서 사춘기 이후의 아이들이 마치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쓰는 그런 고급 어휘, 수준 높은 어휘를 알고 있다. 너도 어휘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쓰긴 썼는데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고 넘어갈 뻔했던 걸 굳이 콕 집어서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알찬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름이 중등이 붙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볼 수 있는 책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알찬 내용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